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억대 연봉을 받으며 성과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반면 누군가는 명예퇴직을 권유받거나 좌천성 인사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회사 안에서의 불평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난 30년 동안 달려온 성장 공식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그 공식이 낳은 희생양이 바로 호시탐탐 변화의 칼날을 기다리는 고령 근로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혹은 여러분이 아는 어떤 조직은 연공 서열을 철저히 따집니까? 특히 2020년대 들어서면서 이 충돌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경쟁력 압박입니다. 3년차 신입사원이 30년차 부장보다 데이터 분석을 더 잘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더 빨리 캐치하는 시대에 연공 서열이 유지될 이유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과급 위주의 보상 체계로 급속히 전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개혁처럼 보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덜 주는 것은 당연한 시장 원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측정의 문제입니다. 성과급 체계는 보통 개인 성과와 팀 성과, 그리고 회사 전체 성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개인의 성과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보다는 상대평가와 서열화의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은 직원들이 체계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격차입니다.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세대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분석 도구를 습득하는 속도에서 2030세대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수능도와 유연성입니다. 젊은 세대는 밤새도록 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5060세대는 자신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근무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임금 피크제와 고임금 구조의 덫입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직원의 연봉은 신입사원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이 임금 대비 생산성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 성과급 체계를 더욱 공격적으로 도입합니다. 성과가 낮은 고령 직원에게는 기본급은 그대로 두되 성과급을 극도로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유도합니다. 결국 고령 근로자들은 회사에 남아도 성과급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나가기도 힘든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투자만 하고 이익을 보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연공서열 체제에서는 이 투자 회수 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로 매우 길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전성기에 높은 생산성을 얻고 직원은 말년에 높은 임금을 받는 일종의 암묵적 계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이 파기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이 짧아지고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장기적인 인적 자본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고 장기적인 인재 육성보다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재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과급 체계가 급속도로 확산된 배경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고령 근로자들의 재교육, 즉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고령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돈을 쓰길 꺼립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너무 짧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통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업의 교육훈련비 지출에서 50대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20대와 30대가 전체 교육비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교육을 안 시켜주니 실력이 늘지 않고 실력이 늘지 않은 이 성과가 낮고 성과가 낮으니 더더욱 교육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고용 연장과 정년 연장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고령 근로자의 재교육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5060세대가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5060세대는 이러한 디지털 학습 환경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장벽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심이 발목을 잡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내용이 5060세대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면서 새로운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한 베테랑에게는 기존의 공정 개선 노하우와 새로운 자동화 기술을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고령 근로자의 멘탈 건강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 충성하며 쌓아온 자부심과 정체성이 성과급 체계라는 이름 아래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경험은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직장 내에서 성과급 차별을 경험한 근로자의 우울증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건강 악화는 다시 업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큰 소외로 이어지는 또 다른 악순환을 만듭니다. 과연 성과급 체계가 정말로 공정한 것일까요? 영업 직원의 경우 실적이라는 객관적 지표가 있으니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이나 기획, 인사 같은 지원 부서는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개입될까요? 실증 연구들은 성과급 체계가 오히려 조직 내 정치를 강화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만들며 협력보다는 경쟁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서 후배 상사 밑에서 일해야 하는 고령 직원은 자연스럽게 불리해집니다. 결국 성과급 체계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조직의 세대 교체와 인력 구조 조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500대 기업 중 약 70%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은행의 경우 같은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점장의 성과급이 수천만 원에서 때로는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 고령의 지점장들은 본점에 좋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되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지방이나 외곽으로 발령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성과주의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성과주의는 더욱 강화되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아예 연공서열을 부정하는 극단적인 성과주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과주의가 연공서열의 장점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존의 고령 근로자들을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공서열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은 조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나 구조조정에도 어느 정도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 체계는 이러한 안전망을 모두 걷어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학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 임금 이론입니다. 기업이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이 효율성 임금의 역버전입니다. 고령 직원들의 임금을 낮추거나 성과급에서 배제함으로써 이들의 사기와 생산성을 동시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기업들도 고령 근로자 활용에 훨씬 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손익은 60세 이상 정규직 재고용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 역할이나 신규 사업 발굴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도요타는 아예 숙련공예 기술을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50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가 가진 노하우를 젊은 엔지니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령 근로자를 단순히 보호 대상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지식을 조직의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관점입니다. 독일도 중요한 참고 사례입니다. 독일은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이원적 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독일의 5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이것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일본이나 독일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외환 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고령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이미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령 정규직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더 젊고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것이고 결국 모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연령 다양성이 높은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혁신 성과가 평균 20% 이상 높았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직원들이 모이면 서로 다른 관점과 경험이 충돌하면서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연령 다양성을 줄이고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 직원들로만 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과급 체계가 가진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측정 가능한 것만 중요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성과급 체계는 측정 가능한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장기적인 조직 건강의 중요한 요소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고령 근로자들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즉 조직 내 암묵지를 전수하고 후배를 키우는 역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합니다. A 부장은 25년 동안 회사에 다니며 제품 개발과 생산 관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성과 연봉제가 도입된 후 그의 평가 점수는 매년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은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도, 외국어 능력, SNS 활용 마케팅 능력 등 젊은 직원들에게 유리한 항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A 부장이 퇴사한 후 그가 맡고 있던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 라인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협력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습니다. 회사는 A 부장에게 재고용을 제안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A 부장은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는 성과급 체계가 가진 함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IT 업계는 성과급이 가장 극단적으로 적용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 IT 기업의 사례를 보면 30대 초반의 개발자가 우수한 성과를 내면 1년에 성과급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같은 회사의 50대 후반 시니어 매니저는 혁신성이나 속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IT 기업에서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고령 직원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한 중견 제조기업은 고령 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특한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팀 성과급과 회사 전체 성과급의 비중을 높이고 고령 직원들을 위한 별도의 평가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지식 전수, 멘토링, 조직 내 조정 역할, 위기 대응 능력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된 후 전체적인 조직 성과가 오히려 향상되었습니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가 정립한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의 지식과 기술, 경험은 하나의 자본입니다. 물리적 자본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가치가 떨어지지만 인적 자본은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을 통해 오히려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현재 기업들의 성과급 체계가 이 인적 자본의 감가상각을 너무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암묵지는 문서화하거나 공식적인 교육으로 전수하기 어려운 지식입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기계의 소리만 듣고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능력, 베테랑 영업사원이 고객의 표정만 보고 계약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능력,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측정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하기 쉬운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역설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언제나 고령 근로자들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을 해고하고 더 싸고 더 빠른 젊은 인력으로 교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인적 자본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주 자본주의의 압박, 즉 분기별 실적을 발표해야 하는 상장 기업들이 단기 수익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를 보면 중고령 근로자의 조기 퇴직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0대 이상 근로자가 예상보다 일찍 노동시장을 떠날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성 잠재력이 줄어들고 세수 기반이 약화되며 사회 보장 지출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의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사회 전체에는 장기적인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식 성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면서
정작 미국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경력 전환 지원 시스템은 외면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면 40대 이상의 엔지니어들에게 대학원 수준의 재교육을 제공하거나 관리직에서 기술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일본식 종신고용이 비효율을 낳은 측면도 있지만 그들은 고령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거나 직무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적응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성과급 체계 개편은 근로자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즉, 20대에는 높은 강도의 성과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30, 40대에는 관리 역량과 전문성을 동시에 키우며 50대 이후에는 경험과 노하우를 조직에 환원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력 경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마이스터 제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보면 성과급 위주의 보상 체계와 고령 근로자 소외 문제는 단순한 인사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와 관련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유인하는 세제 혜택, 교육비 지원, 그리고 고용 차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단기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강점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장기 인력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늘의 젊은 근로자들이 내일의 고령 근로자가 된다는 사실, 지금 고령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